18년 동안 그림자처럼 박정희 대통령을 지켰던 사람. 대통령이 재규야 라고 이름을 부르며 친동생처럼 아꼈던 남자, 김재규. 하지만 그 충성은 단 하룻밤 만에 대통령 시해라는 끔찍한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냐고 말입니다. 누군가는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우리는 그날 김재규의 진짜 상태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록에 남겨진 그의 비정상적인 행동들과 주변의 증언들. 이것은 결코 숭고한 결단이 아닙니다. 열등감과 질병, 그리고 미국의 압박이 얽힌 추악한 배신의 민낯입니다. 오늘 그 숨겨진 실체를 공개합니다. 12.6 직전 김재규의 안색을 기억하십니까? 얼굴이 검다 못해 썩어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김재규는 당시 10년 넘게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변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간이 망가지면 해독되지 못한 독소가 뇌를 공격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간성뇌증이라 부릅니다. 이 병의 무서운 점은 환자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참았을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이성적인 판단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당시 김재규를 진료했던 의사, 변원장의 증언은 더 충격적입니다. 배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졌고 사소한 말에도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사를 치르는 현명가가 아니라 통제력을 잃고 폭주하는 중환자였습니다. 12.6의 방아쇠는 민주화 신념이 당긴 것이 아닙니다. 질병으로 망가진 몸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 틈으로 충동적인 사리가 터져나온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시해야 할 12.6의 진짜 민낯입니다. 병으로 인해 이성을 잃어가던 김재규에게 외부에서 결정적인 오판의 계기가 주어집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향한 미국의 거센 압박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핵개발이라는 숨부스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지미 카터 행정부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핵개발을 멈추라며 박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 대사 글라이스틴이 가장 빈번하게 만난 인물이 바로 김재규였습니다. 1979년 한 해 동안 두 사람은 수시로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박 대통령에게 불만이 많던 김재규를 자신들의 주요 대화 상대로 이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김재규는 미국의 외교적 압박을 박 대통령을 제거해도 좋다는 승인으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사건 직전 CIA 요원 250명이 대거 입국했다는 기록은 김재규 자기가 미국을 등에 업었다고 믿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재규가 총을 쏘자마자 미국은 즉각 발을 뺐습니다. 결국 김재규는 대한민국의 자주권이 걸린 핵개발을 막으려던 미국의 의도에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셈입니다. 이것이 김재규가 저지른 씻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죄악입니다. 미국 신호를 오독하며 혼란에 빠져있던 김재규에게 사건 당일 아침 발생한 한 사건은 그의 뒤틀린 심리를 터뜨린 결정적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아침, 삽교천 중공식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 헬기 앞. 여기서 김재규는 평생 잊지 못할 굴욕을 당합니다. 경호실장 차지철이 김재규의 앞을 막아서며 헬기가 무거워진다는 핑계로 그를 1호기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인 중앙정보부장이 일개 부하 직원격인 경호실장에게 대통령 옆자리를 뺏긴 것입니다. 김재규는 대통령이 탄 헬기가 이륙하는 것을 지켜보며 멀리 뒤따라오는 2호 헬기에 타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무시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차지철은 평소에도 김재규의 보고를 가로막고 사사건건 면박을 주었습니다. 지병으로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김재규에게 아침의 헬기 사건은 참을 수 없는 마지막 모욕이었습니다. 12.6의 총성은 거창한 현명의 서막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겪은 모욕을 되갚아주려는 시해범의 치졸한 복수극이었습니다. 사적인 원한이 국가의 운명을 바꾼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김재규의 치졸한 복수극이 시작된 그날 밤, 정작 가장 큰 비극을 짊어진 것은 김재규가 아닌 그를 믿고 따랐던 정직한 부하들이었습니다. 김재규의 직속 부하였던 박홍주 대령. 그는 중앙정보부의 요직에 있으면서도 서울 행당동의 12평짜리 낡은 판자촌에 살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서 제 배만 채우는 요즘 정치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김재규는 지병과 오판으로 사고를 쳤지만 명령을 따른 부하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박 대령은 재판 내내 나는 죽어도 좋으니 부하들만은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령이 처형된 후 남겨진 가족들의 삶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 연금 한 푼 받지 못했고 아내와 두 딸은 12평 지하방에서 40년을 견뎌야 했습니다. 한 남자의 무책임한 오판이 청렴했던 엘리트 군인과 그 가족의 삶을 40년간 반지하로 내몰았습니다. 김재규를 민주화 영웅이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가 정말 영웅이라면 왜 그를 믿었던 부하의 유가족들은 길거리로 내몰려야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포장된 현명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입니다. 12.6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육체와 잘못된 판단이 부른 그날의 총성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를 멈춰 세웠습니다. 우리가 박훈주 대령의 12편 판자촌 삶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았던 그 기계와 염치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남 탓으로 돌리고 제 배만 채우기에 바쁜 요즘 정치인들에게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역사는 왜곡되어도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역사 문제로 외로움을 느끼셨다면 이제 저희가 그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12.6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시절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땀 흘렸던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 자녀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길,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잊혀가는 대한민국의 진짜 어른들을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인물로 읽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